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 TV 구독자 여러분. 어제 이명환 박사님 채널에서 또 맹활약을 펼치고 세종시에 내려와 주신 조현승 박사님 모시고 네. 오늘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통신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내년에 상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지금 평가액이 8천억 달러에서 1.5조 달러니까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거의 몇 천조 단위의 회사가 그렇죠. 이제 새로 생기는 건데 우리나라 GDP가 지금 한 2조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스타링크가 지금 기준으로 글로벌 서비스 이용자가 몇 명 정도로? 한 800만 800만 정도 되지 않나요? 네. 지금 연 매출이 거의 한 10몇 조씩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달에 1조를 넘게 번다는 얘기인데 그런 회사가 생겼다라는 것이, 제가 여기 화면은 조현승 박사님께서 정말 저희 학고 채널에 나오기 어려운 분인데 다시 한번 맹활약하고 계신 모습 제가 적어놨고요. 올 12월 초에 스타링크 한국 서비스가 개시가 됐습니다. 이제 개인 서비스가 한 87,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라이트 회원으로 하면은 64,000원인데 이렇게 하면은 또 피크 타임 때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가격은 비싸고, 또 장비를 한 55만 원 정도 장비를 또 구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이동 중에 계속 고속 이동 중에 쓰는 뭐 로밍 이런 거는 또 요금을 10몇만 원 추가로 내야 되는 것 같고요.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 2통 3사가 아마 안심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궤도 위성통신의 개념에 대해서 박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요게 이제 원래 위성이 38,000km인가? 그 정도에 쏘는 게 위성인데 이제 저렇게 낮게 쏘는 거죠. 지금 한 500에서 700km 상공에 쏴가지고 지금 스타링크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한 12,000개 정도의 위성을 쏴서 전 세계를 커버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낮게 하면 장점이 일단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인공위성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다고는 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싸다고 해도 비싸죠. 네, 굉장히 많은 비용인데 일론 머스크는 뭐 일단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킬로그램당 발사 단가가 2010년대에 스페이스X라든지 아마존, 블루 오리진 같은 회사들이 혁신을 계속을 해 나가면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지금 비용이 내려가가지고 저궤도 위성통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지금 등장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적어 놓은 것처럼 저희 지금 오피스에도 1기가 인터넷이 한 달에 한 23,000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스타링크가 지금 다운로드 속도가 135메가, 업로드가 40메가라서 국내 이통사 대비해서는 지금 속도면에서 굉장히 더 느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느리고 비싸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B2C,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그 가입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초창기에는 이제 B2B 방식으로 해서 특히 뭐 산간 오지나 아니면 바닷가 이렇게 다니면서 해운사들 같은 데서 지금 하나오션에서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런 해운사나 조선사 같은 데서는 아마 이제 이렇게 처음에 비싸더라도 가입을 하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B2C보다는 B2B를 중심으로 아마 확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K텔링크가 이제 KT셋이라는 회사하고 스타링크 이제 국내 배급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펜오션에 113척이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들어보니까 이제 그 젊은 선원들이 배를 안 타려고 한대요. 왜냐면은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요 안타까운 속도로는 이제 배를 타면 재미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선주들이라든지 해운사에서 이 인터넷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거 해준다고 배를 탈까요? 조금은 낫겠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지금 또 롯데타워에도 이제 스타링크 계약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건물 안전 관련해서 이제 불이 나거나 이러면 내부 통신망이 이제 와해될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동산들도 고층 건물을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서비스 도입이 늦은 거지, 동남아 여러 국가들 인프라 공사가 안 돼 있는 데들이라든지, 미국의 산간지방, 뭐 오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실제로 보니까 뭐 800만 명 중에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북미 쪽, 특히 미국에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만큼 촘촘하게 통신망이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활용도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서비스 속도가 많이 느리다라고 이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B2C로는 할 필요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2026년부터 최대 속도 일반 가정집에서 2GB 인터넷이니까 지금 이 통사보다 더 빠른 거죠. 그렇죠. 이 V3 위성이라는 걸 쏴서 이제 기가바이트 인터넷 시대로 2026년에 가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국내 통신이나 이런 게 주권의 영역으로 많이 여겨졌었는데,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 스타링크에 대해서 이제 각국에서 특히 유럽이나 뭐 이런 쪽 보면은 좀 뭔가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유럽에서 이제 유텔셋이라는 회사가 있긴 있는데, 지금 글로벌 그 통신 사용자라든지 위성 인프라로 보면은 테슬라가 아니라 스페이스X가 가장 압도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보 유출과 온갖 상업행위로 욕을 많이 먹었던 국내 이통 3사, 이거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스타링크 관련해가지고 어떤 업체들, 어떤 반도체 기업들이 엮여 있나, 사야 될 거, 뭐 팔아야 될 거, 이런 거에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요 상업우주 혁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얘기를 그 피터 나바로 교수가 최근에 쓴 이제 레드문 라이징이라고, 이제 우주 공간에서의 미중 패권 경쟁을 다루는 책, 그리고 상업용 우주, 이 혁신을 다룬 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원서를 보실 분들은 원서를 보셔도 되는데, 여기 스페이스 투 그로우라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프레스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요 내용들의 기초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1kg당 발사 가격이 옛날에는 거의 지금 인플레를 고려했을 때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010년에 나사 독점 체제였을 때 굉장히 비쌌습니다. 뭐를 우주 공간에 올린다라는 것이 거의 일반인들은 불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이게 그 스페이스X가 펠콘 9 로켓을 성공을 하면서 이게 킬로그램당 한 최대 3,000달러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보고가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스타쉽 헤비, 펠콘 헤비, 스타쉽이 아니고 펠콘 헤비라고 이제 화물칸을 더 들여놓은 게 있는데, 요걸로 하게 되면은 킬로그램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데 1,400달러, 한 200만 원 정도로 떨어져 있고,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은, 지금 스타쉽 그 박사님 그 트럼프하고 일론이 같이 요 로켓 착륙시키는 영상 보셨습니까, 요거? 재활용. 네, 저 그림은 봤죠, 저도. 네네네. 저 스타쉽을 대량으로 발사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시나리오가 되면은, 지금 킬로그램당 우주 수송 단가가 10달러 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머스크의 주장이 있습니다. 주장이죠? 주장인데, 근데 사실 1kg당 몇백 달러 수준도 지금 거의 비용이 옛날에 비하면은 거의 사라진 상태와 다름이 없어서. 사실 그렇긴 하죠. 이따가 제약과 반도체 쪽에서 그 우주 환경, 마이크로 그래비티 환경에서 또 첨단 기술들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또 숫자로 봐야지 이게 좀 더 와닿는데, 이 스타쉽의 화물 적재량이 재활용,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로켓을 이렇게 끌어안아갖고 다시 불러들일 때는 150톤에 달한다고 하고요. 옛날엔 사람 2명 싣고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일회용 그냥 로켓을 버린다.
그럴 경우에는 300톤까지 실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거의 2배, 3배로 앞으로 또 늘어날 예정이라서 상당히 혁신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쟁사인 블루 오리진의 뉴글램이라는 그 우주선의 경우에는 45톤. 그다음에 옛날에 아폴로 미션에 사용됐던 세턴 5라는 로켓이 140톤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 식민지 계획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굳이 화성 가야 됩니까? 저도 지금 단계로는 아직은 좀 먼 얘기 같기는 해요. 근데 저게 화성으로 간다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거기서 자원을 채취. 만약에 정말로 저렇게 비용이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화성에서 다양한 자원을 캐올 수도 있을 거고, 왜 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 그 개발 못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화성에서는 뭐 그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성은 어차피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는 곳은 아니긴 하거든요, 사실. 예, 그렇긴 한데 저런 것 자체가 우주 개발의 하나의 어떤 출발점이 된다는 목표점이 돼서 그거를 이제 향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외에 상당히 부수적으로 많은 이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모험심이나 이런 거는 좀 높게 평가를 하는데 당장 어떤 실리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 화성으로 가려고 하는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는 또 이게 약간 좀 이 사람이 정치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구에서 이 정치판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더 이상의 어떤 혁명적인 기술 발전, 문명의 진보가 어렵겠다. 나는 빨리 떠야 되겠다. 약간 이런 발언을 좀 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 단기간 내 20, 30년 내에 화성에서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저런 어떤 좀 똘끼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가진 분들이 좀 노력을 한번 해주는 시대가 있어야 또 도약이 되지 않나요? 사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저러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산업에서 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요. 예, 그리고 오늘 저희가 조 박사님 모시고 이제 그 나사를 띄워놨는데 사실 이 지금 우리가 결과로 보고 있는 2020년대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스타링크 이런 혁신들이 사실은 이 정부와 민간의 콜래보레이션이 다시금 부활을 하면서 가능해졌던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60년대, 50년대부터 그랬죠. 그게 상당히 많이 그 항공우주 쪽, 그리고 이 우주 개발 쪽에 돈을 많이 들였고, 그러면서 아폴로 11호 같은 경우도 그 어떻게 보면 막대한 돈을 정부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게 그 이후에 달 착륙을 하고 달에 왔다 갔다 하고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시들해지면서 이런 이제 정부 R&D가 많이 축소가 됐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뭐 이제 늘 이제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이제 없을 겁니다. 이제 스푸트니크 충격이 이제 57년 10월인데 이때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이제 여론도 안 좋아지니까 이제 58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기에 항공우주법을 제정을 하면서 이제 나사가 창설이 되게 됩니다. 저 때군요. 예, 이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국립과학재단이라는 것도 이때 생겼고, 사실 2022년도에 통과된 그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굉장히 벤치마크를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항공우주 개발을 하는데 존 F 케네디가 이제 문샷 선언을 라이스 대학교 연설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이게. 우리가 달에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는지는 뭐 그건 일단 소련은 이겨야 되니까 간다. 이런 것도 있고 뭐 내셔널 프라이드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스푸트니크, 그러니까 유인 우주선을 미국이 먼저 발사할 줄 알았는데 스푸트니크한테 정말 받은 그 충격이 컸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2차 대전도 이기고 다 짱짱맨인 줄 알았는데, 앞불싸, 이렇게 됐고, 이제 아주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상호우주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래서 69년도, 존 F 케네디 연설 이후 7년 만에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 One Giant Leap for Mankind. 나한텐 작은 한 걸음이지만 뭐 그런 말씀을 남기셨고, 그래서 60년대에 나사의
그 예산이 GDP 대비 4.4%나 됐어요. 아, 현재 가치로는 거의 250조 원이 넘는 금액. 그 국방비 예산이 대부분의 나라, 유럽에 있는 경우 한 2%가 채 안 되고, 네. 우리나라도 3%가 채 안 되는데, 저 당시 지금 미국이 유럽에 요구하는 게 이제 국방비를 GDP의 5%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 거죠. 때는 아래 나사 하나에만 4.4% GDP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한 거죠. 예. 그리고 근데 문 랜딩, 조현승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69년에 달 착륙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나사가 좀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나사가 빠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계속 예산이 줄삭감 당하면서 결국에는 거의 90년대 들어와서는 한 0.7%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요게 시작된 게 닉슨 때 임기 초반에 아폴로 13호 미션에서 이게 가스탱크가 폭발을 했어요. 닉슨이 좀 기분이 안 좋았고 이제 달도 갔는데 뭐 더 할 거 있냐 뭐 이제 이런. 근데 실제로 또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갔는데 이제 한 번 가고 나니까 좀 시들해지긴 했죠. 전 국민적인 관심 자체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제시한 나사의 미션들이 뭐 국제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뭐 거주 가능한 무슨 식민지로 너무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한 것도 있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완전히 맛이 가게 되는 사건이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86년도에 이 챌린저호 발사 직후에 발사 요거 보셨습니까? 저 봤죠. 네. 요 위에 있는 분들이 다 저 때도 보면은 굉장히 저 나사 하나 풀렸어요. 네. 나사 하나 빠지면서 저게 그 압력이 제어가 안 되면서 폭발했거든요. 예. 저거 아주 그때 TV에서도 많이 보도했었죠, 저거를. 예. 그리고 또 한 번의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2003년이죠. 그때 컬럼비아호가 귀환을 위해서 하강을 하다가 그 내열재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전소를 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그 2001년도 12월에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시켜주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조금 약간 정신이 해이해지는 그런 게 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었던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게 소련하고의 미소 경쟁에서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미국 사회 전체가 약간은 해이해진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쫓아오던 라이벌이 사라지면서 이제 약간 느슨해지고 미국 내에서 또 분열이 생겨요, 좌우 분열. 그러니까 바깥에 외부에 강한 적이 있을 때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좀 뭉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외부에 강한 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체적으로 분열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런 식으로 국가 단위의 어떤 R&D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줄어들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고들까지 겹치면서 그래서 이번 오랜만입니다. 이번 조지 W 부시 속된 말로는 이제 조지고 부시는 대통령이 조지 부시라 그러는데 2010년도에 그래도 나사가 없는 돈을 갖고 우리가 유인 달 탐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랬는데, 이 나사 이놈들 나사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엘드리치 커미션이라는 그런 그 나사를 한번 좀 재점검하고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커미션이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당신들이 이제 로켓 다 디자인하고 민간 업체들하고 유착하고 뭐 이렇게 되지도 않은 거 10년씩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극대화해라. 이때부터 사실은 나사 내부에 굉장한 구조적 개혁의 바람이. 사실 그 전까지는 좀 돈 걱정 안 하고 연구를 했다면 80년대까지만 해도 물론 예산은 줄었지만 그런 거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자기네들이 먹고 살 거를 생각하면서 비용 효율성이라는 거를 여기서부터 따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입법들을 통해서 이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 내용은 너무 복잡해서 다음에 한번 다뤄드리고 그 결과 나온 프로그램,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요 COTS, 상업용 궤도 수송 서비스 제도입니다. 영어로는 Commercial Orbital Transportation 서비스 프로그램인데, 세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민간 기업한테 나사가 하던 일을 외주를 주라는 건데, 원칙 3개입니다. 첫 번째가, 옛날에는 이런 대형 군산복합체 기업들,
네. 노스럽 그루먼이라든지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데다가 우주 이런 건 너무 기술이 어렵고 실패 확률이 높으니까 당신들이 안 해본 거더니까 우리가 마진을 보장해 줄게. 그래서 비용 청구서를 우리가 내면 거기에 일정 퍼센트 마진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계약을 몇십 년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게 이게 그래 모든 비용을 다 대주신다고요? 그러면은 1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적어서 내는 현상이 네. 이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그렇죠. 비용을 아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막 쓰는 거죠. 근데 이거를 픽스드 프라이스, 단일 가격 경쟁 입찰로 바꾸는 것이 제 1번 개혁의 원칙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그렇죠.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나사 직원들이 갑인 거죠.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돈 다 주고 우리가 다 사주는 거니까 이제 유착 관계도 생기고 아마 저럴 때 접대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호화로운 접대 같은 것도. 혹시 미국에서도 단란주점 같은 게 나사 주변에 지금. 근데 요거를 이제 나사가 버짓을 확 줄이고 모든 생산이라든지 서비스를 민간 기업이 어떻게 구현해 오든지 마일스톤만 충족을 하면은 오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나사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이 민간 회사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기술적인 자문, 어드바이징 역할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볼 때는 민간 기업들, 스페이스X가 들어오는데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조달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무슨 국가가 껴갖고 나랏돈이 요만큼만 섞여도 특허 라이센스 같은 지식재산을 나사가 독점하는 구조였는데 이제 민간 기업한테 100% 지식재산 다 준다. 근데 저게 저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 같아요. 저걸 가지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그런 지식재산권을 갖다가 민간 거를 그냥 받아다 그냥 써요, 자기네들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저렇게 되면은 이제 민간 기업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할 인센티브가 있고 비용을 갖다가 설령 요 프로젝트에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저 지재권을 가지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또 이제 저 사업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민간 자본들이 많이 이제 투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스페이스X와 이제 요 나사의 COTS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한국도 지금 상업우주를 한다라고 항공우주산업진흥법 이런 거를 지금 부릉부릉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제도를 붙일 때 핵심 원리를 들여와야지 이름만 상업용 우주진흥법을 해놓고 사실은 민간 기업은 별로 참여할 인센티브 없이 보도자료나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지금 나사의 제도 변화를 한 20년치를 지금 추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변화를 또 가능하게 한 게 참 미국 사람들이 이런 규정을 보면은 역시 미래를 많이 내다본다라는 생각을 한 58년도에 이제 항공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원래는 연방 조달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스트릭트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붙은 그런 계약을 했었는데 이 특수조달 규정이라는 거를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정부 기관이 제대로 못하면 연방 조달 규정 따르지 말고 거의 수의 계약처럼 그냥 민간 기업에 줘라라는 조항을 그때 넣어놓은 거예요. 저게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저는 저게 미국의 법 체계가 좀 이 불문법 체계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의 좀 그 플렉서블한 그 조항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상당히 경직돼서 저렇게 못하거든요. 이게 우리 같으면은 정부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게 파저티브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거티브는 이것 빼고 다 해라라는 게 네거티브인 거고 파저티브는 이것 빼고 하면 넌 감옥 간다 이제 이런 그런 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다. 근데 이
저는 저 나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규제가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좀 유연합니다. 모든 면에서. 또 그런 것들이 저렇게 민간 기업의 혁신을 불러오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로 예를 들 것 같으면은 뭐, 우버 같은 것도 있을 네. 수 있고, 차량 공유. 그래서 이 나사의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오늘날 스페이스X가 살아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이게 2002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 돈 1억 달러를 직접 꽂아서 스페이스X를 설립했는데, 그때 다 실패하면서 저도 왜 저러나 하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예. 뭐 하려고 자꾸 저렇게 할까. 야심차게 들어갔는데 거의 회사가 망할 뻔하다가 이 나사의 COTS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2006년에 들어와서 한 3, 4억 달러, 거의 5천억, 7천억 되는 돈을 수주해가지고 지금 많이 나사 용역에 쓰고 있는, 지금 스타링크 세틀라이트도 다 쏘고 있는 펠콘 9. 저 캡슐이라는 건 인간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네. 드래곤 캡슐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거를 수주를 하냐면 국제우주정거장, ISS라 그러죠. 여기에 재보급, 뭐 먹을 거, 뭐 의약품, 뭐 장비 이런 거 12회의 미션을 16억 달러, 2조가 넘는 돈을 수주를 했고요. 이게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드래곤 캡슐, 사람 들어가서 이제 가는 거, 이걸로 14회의 유인 탐사선 용역 계약을 26억 달러 또 수주를 했고, 지금 나사에서 가장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유인 달 탐사 및 달 기지 건설 미션인 아르테미스 미션. 이거는 언제까지인가요? 요게 2030년 이후까지 계속 되는 걸 겁니다. 요 몇십 개국이 참여해서 이제 그 협정서도 써놨고. 진짜로 달에다가 기지를 만들고 이러는 건가요? 예. 여기서 이제 스타쉽 제조와 아까 말씀드린 유인 요 용역하고 또 추가되는 게 인간을 달 착륙시키는 휴먼 랜딩 시스템으로 29억 달러를 이제 수주를. 그러니까 거의 나사로부터 한 10조 원을 넘게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 러우 전쟁에서도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통신 때문에 이제 러시아가 크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 용역은 한 8천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거 말고도 그 군사용 위성 용역으로다가 몇 조 원 정도의 돈을 또 많이 받았고, 요거를 미천 삼아서 전 세계 상업용 서비스를 보급하면서 월 매출이 1조, 2조, 나중에 10조가 되는 회사를 만들어낸 거죠. 네, 거의 뭐 골로 갈 뻔하다가 로켓 다 터지고. 저게 저렇게 돈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해요. 저도 이거 보기 전까지만 해도 스페이스X가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다는 거에 사실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예. 스페이스X가 만약에 그 기가바이트 인터넷이 들어와가지고 글로벌 사용자 수가 지금 한 800에서 900만 명 보는데 전 세계 인구가 뭐 한 80억에서 90억 본다 그러면 한 1억 명만 한 달에 몇십만 원 낸다 그래도 지금 엔비디아의 시총을 가볍게 누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 세계 1억 명이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시간이 좀 있으면.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벤처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얘기를 같이 나누겠지만 소위 빅테크라든지 이런 스타링크 이런 회사들이 1년에 몇 조씩 적자를 봐가면서 10년, 20년 존버를 하면서 뭐 유상증자도 하고 정부여도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술 기업들이 상장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 실적을 2, 3년 안에 못 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 그 모태 펀드 자체가 주로 다 공공자금으로 운영이 돼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실패하면 안 되는 그 자금. 그러니까 모태 펀드가 대부분 다 금융기관이죠. 그러니까 뭐 산업은행에서도 나오고 뭐 기술보증기금, 뭐 신용보증기금 나오는데 여기서 과감하게 그 모험적인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실적 베이스로다가 투자를 해요. 근데 스타트업이라는 게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유니콘 기업들 보면은 초창기에 실적이 없다가 나중에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쿠팡 같은 데도 그 손정희 회장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계속 적자를 보다가 나중에 이제 이익을 내고 이러는데 스타트업한테 실적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그런 스타트업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유니콘 기업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나라, 미국처럼 IT나 AI 이런 쪽이 아니라 주로 나오는 게 식음료, 뭐 숙박이에요. 야놀자, 뭐 쿠팡, 컬리 다 이런 쪽이 중심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금융 자체가 우리나라 너무나 보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투자 기간이 4년 하고 4년에서 8년 있다가 딱 퇴임이 돼야 돼요. 투자가 이게 수익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 스타트업은 나올 수가 없어요. 모태펀드를 지원받는 바이오 펀드는. 그 바이오 펀드가 8년 안에 어떻게 나와요? 바이오 스타트업이 8년 안에 실적 내가지고 상장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모태펀드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예요. 하나는 상장.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거예요. 두 번째가 세컨더리 마켓이 있어요. 세컨더리 마켓은 뭐냐면요. 다른 투자 회사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거의 없어요. 세컨더리 마켓이. 왜냐하면 금융 자체가 대부분 다 공공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예컨대 하나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커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싶으면 거기다 약간 웃돈 받아서 팔고 이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갈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A인데 M&A가 안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M&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살려는 사람도 조금 꺼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팔려는 스타트업의 업체 그 사장 자체,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만든 창업자가 자기 경영권을 항상 요구를 해요. 미국하고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미국에서는 경영권을 포기하고 팔아버리고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약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중에 하나도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있는데 그 친구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살려고 그러는데 스타트업 창업자가 경영은 내가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또 이제 한번 걸림돌이 있어. M&A도 잘 안 되고 이제 네 번째는 수익을 내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건데, 이건 현실적으로 이건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중에, 우리나라는 그런 상장밖에 없는데, 상장을 하려고 그러면 상장하는 데서도 실적 베이스예요. 미래 가치나 지식 재산에 대한 값어치를 높게 평가를 안 해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면은,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되는 과정이 우리나라는 사실상 거의 지금 막혀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쿠팡도 지금 미국에다가 상장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잖아요. 컬리도 그렇고 시도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벤처 기업들이 성장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환경 자체가. 근데 미국은 저런 식의 여기에다가 실패하면은 되고 괜찮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쭉 실패하다가 하나 딱 뜨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는 금융회사들이, 이 모태펀드들이 대부분 다 그 공공금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적과도 같은 이 스타쉽 1킬로 올리는데 $10로 간다. 이거 뭐 상상이나 했던 일이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같으면은요, 저런 기술력이 있어도 투자를 못 받고 이러면서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다 사라졌을 거예요. 네. 저기 이제 미국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도전 정신과 기술력의 세 개가 합쳐져서 나온 작품인 거죠. 이건 이제 세제의 영향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유통 리테일, 웹툰 이런 유니콘들조차도 네. 상장을 나스닥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한국에 네. 안 올라 그래요. 근데 왜냐면요, 한국에서는 일단은 IPO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보면 실적 가져오라 그래요. 실적이 안 맞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 좋을 리가 있나요? 더 짜증나는 거는, 그러면 미래 가치 유니콘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미래 매출을 보고 평가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담보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 물적 담보예요. 지식 재산이나 미래 가치를 잘 인정을 안 해주고요. 이번에도 이번에 최근에 AI가 막 뜨니까 우리나라도 AI 유니콘 만들자 그래서 AI에 관련된 그 벤처 투자 자금을 이제 정부하고 매칭 펀드로, 사모펀드하고 매칭 펀드로 만들겠다고 조성을 하려고 이제 발족을 했는데, 저는 그거 돈을 모으는 것까지는 그래,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는데, 그 운용을 어떻게 할지, 참, 그게 과연 잘 될까. 현재 금융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실패해도 괜찮은 그런 나라, 그런 금융,
하지만 공공돈을 받아서 만약에 손실이 난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어쨌든 저희가 이제는 스페이스X 아까 그 킬로그램당 수송단가 낮아지면서 지금 첨단 기술 기업들이 우주 환경에서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몇 개 드리고 스페이스X 스타링크 관련된 반도체 기업 몇 개 소개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마이크로 그래비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력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 화면을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제약 분야에서 그 면역 항암제 굉장히 기적의 약제로 평가받는 키트루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알약을 포함해서 이 중력 때문에 그 지구에서는 이 약을 믹싱을 하는 그 장치가 제대로 믹싱이 안 되고 분자 구조가 이쁘게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주에 가서 이걸 믹싱을 하게 되면은 결정 구조, 분자 구조가 너무 이쁘게 나와서 같은 약재 원료인데도 너무나 뛰어난 그런 약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진짜 신기하네요. 예, 중력이 적으면 약이 잘 나온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머크 키투르다. 요거 제약 분야의 전문성 있으신 분은 금방 아실 겁니다. 엄청 잘 팔리는 약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에비라고 하는 그 제약사의 에이즈 경구 치료 리토나비르, 이것도 지금 우주에서 믹싱 실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제약사들이 임상 비용만 3천억, 5천억을 쓰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우주로 이거 약재 보내서 썩는데 뭐 한 몇 천만 원 든다고? 그렇게 싸? 우리는 뭐 이렇게 비싸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분들은 뭐 껌값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스페이스포즈라고 영국 스타트업인데 요게 이제 초크랄스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웨이퍼를 뽑을 때 이게 실리콘을 이렇게 그거를 쫙 녹여서 용액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초고순도 단결점 결정 구조가 이쁜 원형을 넣어서 살살 돌리면서 식히면서 빼면은 그 올바른 결정 구조에 그 액체들이 붙으면서 똑바르게 이렇게 나올 때 거의 인곳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걸 자르는 건데 그 처음에 넣을 때 넣는 그 초정밀 초고순도 단결점 실리콘도 우주에서 만들면 아까 약품과 같이 더 뛰어난 결정 구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반도체를 만들 때 더 높은 정밀도를 얻을 수 있다. 참 저런 거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인데 저런 회사들하고도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 회사들이 우주에서 이미 실험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페이스X, 스타쉽의 주요 고객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과학기술들이 우주에서 연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우주의 자원 얘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연구개발과 상업활동을 위한 위성 발사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인데 저희가 좀 너무 빨리 진행을 한 감이 오늘 좀 있습니다만 이제 조현승 박사님이 빨리 지금 다시 서울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 뭐 조금 늦게 가도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저렇게 획기적인 기술이 나왔다, 이게 신기한 걸 소개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뭘까? 이게 이제 그럼 무슨 주식 사야 돼?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제 가슴 떨리는 이 화면을 놓고 저희가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상업용 우주도 여러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다뤄드릴 예정인데, 이 스페이스 X의 사업부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부서? 이제 이 스타링크인데, 저게도 위성통신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공학적으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Phased Array Antenna라는 걸 씁니다. 이제 파동의 중첩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전파를 쏘는 이런 안테나 소자들이 한 몇백 개, 몇천 개가 55만원 주고 사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파동이 중첩이 되면 같이 쏘면은 이게 중첩이 되면은 모여져서 신호가 엄청 세지거든요. 이거를 빔포밍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적외 위성통신에 쏘는 건데
이것도 중첩을 실시간으로 바꿔서 요 모아서 웨이브를 모으는 요 빔포밍이 실시간 위성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네. 위성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이렇게. 그래서 그 장비값이 55만 원인 거고. 근데 여기에 핵심 칩을 대는 회사 저희가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다음 방송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가 네. 이탈리아의 레거시 반도체 음. 유명한 업체죠. ST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지금 요 페이스드 어레이 안테나. 아, 이탈리아에도 그렇게 반도체 또 기업이 있고요. 박사님, 네. 며칠 전에도 방송하셨지만 네. 이탈리아에 몇 안 되는 그 장인 기업들이 좀 있는데, 네. ST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가. 사실 이탈리아가 제조업 기술이 아직도 강한 편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미국의 또 레거시, 아날로그 반도체가 아니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유타와 레히 지역에서 700억 달러의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실리콘 게르마늄 웨이퍼 칩을 테슬라랑 스페이스X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ST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가 이 안테나 칩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저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데도 같이 굉장히 주가가 뛸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예. 그 안테나에 들어가는 칩은 ST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가 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 볼 거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삼성전자 테일러 팹에 자기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답니다. 왜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한번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수직 계열과 수직 통합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데 의존하지 않고 AI 반도체부터 우리가 수직 통합을 하는데, 개발 스케줄이 일반 전자업계하고도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속도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고차원의 소자를 빨리 만들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예 내가 테일러 팹에 가서 내가 채찍을 들고 한번 테슬라 웨이를 내가 한번 보여주겠노라. 이런 거를 그럼 삼성전자한테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삼성이 지금 또 특히 기대가 되는 거는 이제 스타링크 위성 때문에 이거를 다이렉트 투 셀이라고 저궤도 위성통신을 핸드폰에 바로 갖다 꼽는 건데, 테슬라 폰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5G 그 이상의 그 모뎀 기술, 모뎀 소자 기술에서는 삼성전자가 퀄컴과 함께 글로벌 탑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저궤도 위성통신을 핸드폰에 넣는 고소자를 삼성전자와 또 공동 개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거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추측에 불과하고요. 근데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TSMC나 엔비디아보다는 삼성하고 좀 가깝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드리고자 했었던 말씀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삼성전자가 ST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에는 뒤처져 있지만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 같은 사람들이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에서의 반도체 소싱을 반드시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해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테슬라 AI6 옵티머스에도 들어갈 예정이죠. 이런 것과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그런 칩까지 만들게 된다면, 테슬라 폰에 칩을 넣는다 그러면은 야, 이거 정말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ST 마이크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지막으로 그럼 한 가지만 더 하자면 그 테슬라 폰하고 현재 있는 스마트폰하고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또 재밌는 게, 지금 애플은 애플 생태계를 따로 가지고 있고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갖고 있는데 1년에 애플 폰이 한 2억 5천만 대 많이 나갈 때 안드로이드 폰이 10억 대가 넘게 나가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지 못한 거는 위성 인터넷은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테슬라가 쫓아가기가 어려우나 각 국가들 통신사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유선 광통신망이 주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위성 인터넷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테슬라 모뎀이 들어간 핸드폰 혹은 테슬라 모뎀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면 글로벌 통신,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시장을 굉장히 많이 내줄 수밖에 없고, 이걸 보고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팀쿡한테 네. 머스크가 전화를 해서 너 스타링크 뭐 나중에 모뎀이나 이거 기술 위성 인터넷 모뎀 쓰고 싶으면은 3일 줄 테니까 저기 50억 달러 지금 현찰로 쏴?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팀쿡이 아이씨 안 해. 이래가지고 네. 지금 애플도 지금 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애플 생태계 고립돼갖고 AI도 안 되고 진짜 위성통신 모뎀 혹은 테슬라 폰이 보급이 되기 시작한다. 그럼 만약 안드로이드에 손을 잡아버렸다. 네. 그건 애플로서는 정말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애플이 좀 고립될 가능성이 더 많죠. 그래서 AI 때문에 이동통신과 테크의 판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앞으로 26년, 27년 V3 위성들이 대규모로 발사되는 그 이후로는 우주통신을 장악한 기업들이 다시 한번 테크와 모바일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스타링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예. 아까 R&D도 그렇고 예. 모든 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조현수 박사님 모시고 스타링크 이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 우주 관련된 내용이 특히 한국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오늘 어떻게 스타링크,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이런 게 성공하게 됐나, 제도적인 부분하고 조금 주식 맛배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에 저궤도에서 특히 스타링크 관련해가지고 더 상세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더 돈 버는 내용을 더 네.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원래 이렇게 주식 팔이를 하는 그런 채널도 아니고, 이제 수익도 내는 채널이 아니지만, 요즘에 인플레가 하도 심해서 저희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 모색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조현수 선생님 오늘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